연준의 통화정책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이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FOMC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연준 이사 7명이 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자리, 그러니까 7명의 연준 이사,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1명, 그렇게 해서 8명이죠. 그럼 나머지 4명만 11곳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방식으로 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된다. 연준 의장이 FOMC 의장을 겸하죠, 항상. 그렇게 되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부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화정책 결정을 내린다. 그냥 이 본론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은 기초죠, 기초. FOMC가 어떤 것인지, 페드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요. 특히 정례회의 FOMC 회의는 1년에 몇 번 있어요? 1년에 8번 있죠. 저 이런 강연 중에는 이걸 퀴즈로도 많이 내드리는데 우리나라도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1년에 8번 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열리고 저도 한 번은 참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부에서 열립니다. 그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회의하고 투표하고 또 그 결과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에 발표하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쭉 보시면 어떻게 FOMC 멤버들이 구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드리기보다 여기 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이 단행되는지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한정된 시간 안에 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연준의 독립성 여부입니다. 중요한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정치적 입김을 받지 않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정치적인 판단에 흔들릴 것이 아닌 중앙은행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서 스스로 경기 판단,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경기 안정이라는 목표, 완전 고용이라는 그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경기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결정 기구인 것이지 이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은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권자의 표를 얻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선심 공약을 남발하며 재정을 퍼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근데 과연 연준이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본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7명이죠. 7명의 임기는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임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독립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또 재밌게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용되고 있지만 연준의 예산은 그냥 이사회가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구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도 정치적 독립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캐치할 수 있고 조금 더 연준은 정치적 독립성을 띠기 위해서 임기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들에게 7년이라는 임기를 부여하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툴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 시스템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연준법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걸 역시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
지방에 별도로 지역연방준비은행을 설립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본부들이 사실 완벽하게 중앙의 통제를 받는 그런 지점의 성격이 강해요. 지점이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을 거의 통보받는 방식인 거죠. 저도 여러 경기 지점이 있고 경북 지점, 경상 지점이나 다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들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의견을 던지기보다는 중앙에서 결정된 의견을 그냥 받는 성격이 강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 지역연방준비은행은 각 지역에 소재된 민간은행들이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민간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소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은행은 다소 독립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정말 독립적인가? 라는 질문은 또 우리가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게요. 연방대법원장의 임기가 종신인 것과 달리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의장이 연임하고자 하면 대통령의 재임명을 또 받아야 되죠. 근데 한번 돌아가 보면 연준 의장 중에 대부분은 재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제닛 옐런, 바이든 행정부 지금 재무장관이잖아요. 근데 옐렌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재임명을 받지 못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연준을 떠났단 말이죠. 그때 나름의 불명예였었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임기 만료가 다가올수록 연준 의장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백악관의 눈치를 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정말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독설가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 때 금리 인상을 그때 지속해가지고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짱도 없고 감각도 비전도 없고 의사소통도 형편없는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매도하기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파면시키겠다 이런 위협까지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22년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가 이제 다가오면서 당연히 그는 친정부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기가 다가오니까. 그러면 물가 불안의 조짐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21년 중반부터 물가 불안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22년에 러우 전쟁이 있었고 정말 그 물가 상승 조짐 속에 이 러우 전쟁 후에 물가가 급등했던 거죠. 그런 물가 불안의 조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던 그게 소위 연준의 실패라고 정말 많은 지적을 받았었던 그런 일도 결과적으로 연준이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 정말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질질 끌면서 미뤄왔었던 것, 그런 것을 좀 배경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읽어보면요, 인플레이션은 단지 일시적이라는 레토릭을 반복했었죠. 이 인플레이션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완전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해서 매월 채권 매입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었던 그 파월의 의사결정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자신의 임기를 놓고 이 행정부와 독립성을 띠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전히 지금은 같은 경우는 임기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26년까지인가요? 임기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덜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임기의 말쯤에는 통상적으로 재임을 받기 위해서 좀 정치와 독립되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너무 재밌습니다만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보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결국 우리 22년 7월부터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거의 22년 7월부터 23년 7월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1년 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많이들 일컫고 있는데 정말 경기 침체 올 것인지 이 책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미래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 장기 금리가 더 낮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 곧 기준 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단기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채권 시장에서 발생한 장단기 금리 역전은 미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채권 시장이 미래 금리 수준을 100%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이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00% 역전되면 경기 침체 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그 자체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경기적으로는 적어도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경기 상황만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앞두고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얼마나 정확하게 경기 침체 여부를 예측했을까? 재밌죠? 1960년대 이후 3개월 만기 금리와 10년 만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1980년 이후 미국 경제는 6번 경기 침체를 겪었다. 이 모든 경기 침체에 앞서 2년 만기 국채와 10년 만기 국채 간에 금리 역전이 일어났다. 근데 재밌게도 99페이지 내용이에요. 1980년 1월부터 경기 침체의 경우 금리 역전이 16개월 전인 1978년 9월부터 발생했었고요. 1981년 7월부터 또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10개월 전인 1980년 9월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고 1990년 7월에도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18개월 전에 89년 1월에 있었고 2001년 3월에도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금리 역전은 13개월 전에부터 있었고 2007년 12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데 역시 2006년 6월부터 18개월 전에 있었고 2020년 2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데 19년 6월부터 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번 경기 침체가 진행되기 얼마 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 책의 100페이지에 보면 1년 6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음을 지난 역사 동안에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경기 침체 여부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채널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소비 부문, 신규 투자 부문, 또 고용 부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인가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만으로 이 채권 시장에서의 모습만으로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100% 근거 있는 표현이라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참조하셔서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이 모습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습만 보면 물가가 지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물가가 안정화됐을 때는 이제 그만큼 경기가 악화되면서
악화됨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화된 지점에는 또 역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 경기 침체 현상에서 물가가 잡힌 이후에는 또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아예 이런 현상들과 현상들을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아마도 여러분이 24년에 있을 통화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경기 침체 여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데, 스스로 진단해내시는데 오늘 이 페드 시그널이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양서를 소개해 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일독해 보셔도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책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